여기서 잠깐 그 설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우익 세력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우익 세력들, 사실 이게 해방까지 가는데요. 우익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지 그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은 이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수양동우회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요 두 개, 위에 두 개는 기독교 세력이에요. 기독교 세력. 요 두 개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파, 하나는 감리파로 나눠져요. 감리교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장로파의 핵심 단체 이름이 뭐냐면 수양동우회예요. 그래서 그 수양동우회 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수양동우회는 누구랑 사실 연결이 되냐면 안창호랑 연결된 세력이에요. 안창호가 상해에 있잖아요. 안창호가 그 상해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흥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죠. 흥사단. 네. 그 흥사단을 만들었는데 그 흥사단의 국내 지부가 뭐냐면 수양동우회가 됩니다. 수양동우회.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이광수, 주요한, 조병호, 김동원. 이 네 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수, 주요한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병업도 잘 아시고. 이 김동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름은 조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누구를 얘기하면 딱 아시냐면 김동인의 형이에요. 김동인의 형. 평양 쪽에서 자산가로 유명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양동우회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안창호랑 연결된 세력이고, 그 다음에 장로파 교회의 세력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일제강점기 내도록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단체, 이게 뭐냐면 흥업부락부 세력이에요. 두 번째, 흥업부락부. 이 흥업부락부는 감리교 출신자들이 만든 것들인데, 이거는 해외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거는 누구의 지부냐라고 생각하면 이승만의 지부예요. 이승만이 해외에다가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동지회의 국내 지부가 뭐냐면 흥업부락부예요. 그래서 이 흥업부락부는 이상재, 윤치호, 신웅우, 윤치영,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조금씩 들어보시는 분들이죠. 이상재, 윤치호 다 아실 거고, 신웅우도 뭐 조선일보 창간했던 그런 인물이고, 윤치영 아시죠? 우리나라 초대 내무부 장관했던 이승만의 꼬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치영, 안재홍이 여기 제일 의문의 인물이에요. 안재홍. 이 사람이 왜 흥업부락부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건 거꾸로 질문하는 건데, 뭐냐면 해방 후에 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중간파로 알려져 있어요. 중도 우익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해방 후가 딱 되고 이승만이 딱 귀국을 했을 때 이승만 세력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냐면 의아해했었거든요. 연구자들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이승만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해방 직후에 이승만 들어오자마자 이승만 밑에서 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던 거를 연원을 따져보니까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요? 흥업부락부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흥업부락부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이승만이 들어오자마자 이승만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개떡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 흥업부락부에 들어가 있다가 이승만을 해방 후에 직접 경험해보고 이승만의 환멸을 느끼고 뭐냐면 절교하는 사람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흥업부락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여기에 흥업부락부 안에는 약간 섞여 있는데 요거 그 뒤에 거 설명하면서 왜 섞여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런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중에서 기독교 세력이고,
여기는 언론 세력이에요. 언론 세력. 이 언론 세력들은 똑똑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총 모여있는 곳이 언론들이죠. 이 지식인들이 취직할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한글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공산주의자들 있죠? 박헌홍이라던가 김단야라던가 이런 사람들 다 뭐 어디 출신이냐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자 출신들이에요. 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그럴 정도로 지식인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곳이 다 이 언론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언론사들을 움직였던 사람들 송진우, 김성수를 이제 동아일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주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동아일보 사주가 예적 김성수 가문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은 계속 해방 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한민당의 핵심이 이 세력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당의 핵심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세력 이상재, 안세홍이 있는데 보시면은 흥옥구락부랑 겹치죠. 이 흥옥구락부 안에 조선일보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되는 거고요. 이 조선일보 세력은 크지 않았어요. 세력이 왜 크지 않았느냐? 조선일보는 계속 사주가 바뀌었어요. 누구죠? 방태영인가 뭔가 있죠. 방은 누구죠? 그 사장. 또 제가 명사를 딸려가지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아무개가 사장이 될 때 전까지는 사장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불안한 세력,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 세력. 그래서 크게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여하튼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뭐냐면 이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천도교 세력. 천도교는 우리가 3.1운동 때 그 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크다는 거를 3.1운동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 천도교 세력이 25년도에 두 개로 짜게져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하나는 신파, 하나는 구파인데 여기에 구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수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소수파예요. 구파가 소수파. 최린이 신파인데 다수파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정치적으로 틀렸어요. 이쪽은 아까 자치운동 했다 그랬죠. 일제하고 협력해가지고 자치운동 벌였던 사람들이라 이 최린 세력들은 친일 세력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쪽 세력들은 나중에 60만세 운동을 같이 조선 공산당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자 개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해방 후까지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수양 동우회 세력과 흥옥구락부 세력이 연합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한민당이 만들어져요. 그 한민당 만들어질 때 얘네들도 다 한 모양이 돼요. 하나의 한민당이 돼요. 한민당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정치 세력이에요. 연합 세력이에요. 한민당에서 어떻게 크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민당이 이렇게 여러 세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민당이 어느 때는 김구를 지원하고 어느 때는 이승만을 지원하고 막 그래요.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한민당 안에 흥옥구락부였던 사람들은 이승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하는데 다 따라가는 거고요. 이 중에 뭐냐면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구 했다가 뭐 이승만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해방 후에 미군정이 딱 들어왔을 때 미군정의 여당이 한민당이었거든요. 그 한민당 세력 중에서 주로 관료로 잘 풀렸던 사람들은 또 이 두 세력들 가운데 뭐냐면 좀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해방 후에는 얘네가 더 출세를 했어요. 수양 동료 세력이 훨씬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병옥이 경무부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단 말이죠. 관료 급이 훨씬 높은 급으로 관료 미군정에서 권력을 부렸던 사람들이 수양 동무에다. 상대적으로 흥옥구락부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해방 후에는 그랬다. 그런데 일제 시기 내내도록 이 두 세력은
어느 세력이 더 컸느냐? 흥업부락부가 훨씬 컸어요. 흥업부락부가. 그래서 수양동회보다는 흥업부락부가 컸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에 YMCA 있잖아요. YMCA가 기독교 연합단체잖아요. 모든 기독교의 교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YMCA란 말이죠. 그 YMCA 회장이 누가 됐느냐, 요걸 가지고 세력의 판도를 알 수 있는데, 초기에는 수양동의 세력이 YMCA 회장을 하다가 나중에 뺏겨가지고 이후에는 내도록 흥업부락부 세력이 YMCA를 잡아요. 그래서 흥업부락부가 훨씬 일제 시기에는 잘 나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친일파를 양산을 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들 중에서 보시면은 앞에 거에 자치론 운동에 참가했던, 그래서 변절의 길을 겪었던, 변절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친일파 이광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광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동경 3제 중 한 명이라고 칭송이 됐던, 동경에 있는 3명의 천재, 3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동경 3제 이광수인데, 3제 누구냐면 최남선, 홍명희, 그 다음에 이광수, 이렇게 3명이 뽑혔어요. 천재라고 뽑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광수였고, 그 다음에 이광수가 소설가로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 근대 소설을 열었던 소설가. 가장 유명한 소설이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무정. 읽어보셨습니까? 무정 생각보다 재밌어요. 지금 읽어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아주 옛날 소설인데 이게 쓰여진 게 1910 몇 년인가 그렇고 14년인가 5년,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 지금 읽어도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아요. 연애 소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런 소설을 썼던 이광수, 왜 친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천재가 왜 친일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11살에 다 돌아가셨어요. 콜레라로. 그래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는데 뭐 친척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동학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학당에 어떤 윤대령인가 박대령이라는 하는 그런 사람, 중간 지도자 정도 되는 동학당에서 그런 지도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근데 애가 똑똑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르쳤던 거죠, 동학교도.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근대 교육을 막 시켜줬어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일본어도 막 자기가 독학을 해요. 며칠 만에 습득하고. 그리고 1905년도에 일진의 장학생이 됐어요. 일진회. 여기서 말하는 일진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일진회는 아니에요. 일진회가 초기에는 동학당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동학당들이 만들었던 단체 이름이 진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 진보회가 이름을 바꿔서 일진회가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일진회 안에 독립운동 세력들도 막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친일화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일 단체가 아닌 시절에 일진회 때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돈이 끊겨가지고 귀국. 그리고 한번 다시 가가지고 다시 유학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학 한번 다시 했다. 그래서 총 일본 유학을 몇 번을 가냐면 3번을 가요. 마지막 그 일본 유학은 김성수가 돈을 대줘가지고 김성수하고 친해져서 김성수의 후원으로 와세다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이군요. 1917년에 매신보에다가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옆에 사람들 이름은 뭐냐면 친해졌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우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아베 미스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친분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우섭 어떤 사람이냐면 신대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에요. 형, 큰형. 신대섭이 그럼 누구냐? 신대섭의 필명은 신문이에요. 신문. 상록수를 썼던 신문. 그 신문의 큰형이 신우섭인데 매일신보 기자였어요. 매일신보 기자. 근데 이 사람이 매일신보 기자하면서 자치운동에 빠졌잖아요. 친일의 길로 빠졌잖아요. 동생은 뭐냐면 뭐죠? 그 유명한 시 뭐죠? 갑자기 그 생각나네.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상록수만 생각이 나고, 지금 시가 또 입에서 돕니다. 네. 여하튼, 그 신문에 썼던 그 신문은 울분에 찬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시집이 단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집은 일제시대에는 출간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과격해서. 그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썼던 친필 원고가 있는데 전부 다 꼭표 표시가 되었어요. 출판 불가 표시가 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지 못했고 해방이 된 다음에 신문은 일찍 죽었잖아요. 일제시기에 죽었죠. 그러는 바람에 자기 형이 둘째 형이 돈 마련해가지고 시집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그 자리에 계셨으면 누군가 한 명이 딱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죠? 네. 여하튼 그래서 그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굉장히 끝까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은 그렇지 못해서 아주 일찌감치 친일을 했던 초기 친일파 중에 한 명.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 다음에 아베 미스에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제국의 브로커라고 써놨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정치 세력이냐면 사익도 밑에서 정치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익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선인들이 계속 민원이 생기면 조선인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김성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기 힘들어지면 아베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베 우리가 요즘 너무 힘드니 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운 회사가 경성방직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인들로부터 협조, 일본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협조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베 미스이. 그래서 제국의 브로커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졌다고 하는 거, 뭔가 느낌이 팍팍 오죠. 이광수라는 사람이 친일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이 인면에는 학생운동도 열심히 해요. 대학 다니면서 제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라고 큰 단체 있거든요. 그 큰 단체에서 학지관 편집위원, 기관지 편집위원 하면서 똑똑하니까요. 학생운동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또 한 명이 더 끼어드는데요. 1918년 결핵이 걸리면서 의학교에 다니던 도쿄 여자의학 전문학교예요. 그 전문학교에 다니던 허영숙이라는 여성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사랑이 싹돌. 근데 이때 벌써 이광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유부남이구나. 유부남이 이 사람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국해가지고 바로 이혼을 해요. 이광수. 그리고는 허영숙하고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냐면 허영숙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베이징으로 도망을 가요. 허영숙이. 그래갖고 애정 도피를 하다가 이때가 1918년이잖아요. 1918년에 일본 베이징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혁명의 물결이 으쌰으쌰 막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혁명의 물결. 1918년이 무슨 해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3.1운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28 독립선언하는데 참가.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자기가 선언서 기초하고 그런 난 다음에 이 선언서를 들고 상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역을 하면서 또 신문에다가 막 보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상해에 독립운동 단체가 생긴 거예요.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 생기니까 거기에 가입하고. 신한청년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해가 인정이 생기는 거죠. 그 상해 인정이 생길 때 참가해서 인정의 중심 인물로 떠올라요. 그래서 상해의 기관지, 임시정부 기관지가 독립신문이에요. 그 독립신문의 사장, 편집국장이 돼가지고 활약을 하는 거예요. 1919년 5월 달에 안창호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미국에 들어오면서 안창호하고 결합이 돼요, 이 사람. 그래서 안창호의 오른팔로 활동을 하게 돼요. 오른팔, 왼팔 할 때 오른팔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이면 핵심, 바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측근으로서 상해 인정에 참가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특징. 그러면 이 경력, 10년도의 경력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친일파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 손에는 친일파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열애를 하고 있었다. 허영수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변절이 돼요. 변절이 시작돼요. 당시에 안창호가 일기를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그 일기가 남아있어요. 그 일기에 제가 관련 내용을 뽑아왔어요. 2월 16일 날 수요일 날 안창호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광수 군이 와서 말하기를 경성에서 허영수기가 왔다. 그래서 마중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알리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중 가라고 했겠죠? 마중을 갔다는 거예요. 허영숙이 왔다는 게 뭔가 좀 불안하죠? 이틀 뒤 일기에 뭐가 써있느냐? 안창호 일기에 이광수와 허영숙이 자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창호를 방문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본국으로 갈 뜻을 말하는지 난리 났죠. 귀국을 한대요. 독립운동 하다가 가만두고 귀국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창호가 말렸겠죠. 열심히 말려요. 여러분, 지금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으니 절대 불가요. 군등 양 개인이 내 앞길에 큰 화를 만드는 일이니 속단적으로 행하지 말고 급히하지 말고 냉정한 태도로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지 마라. 절대로 귀국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렸는데 얘네들이 안창호를 스승님처럼 모시던 하늘 같은 스승님처럼 모시던 이광수가 단박에 배신을 때리고 이 허영숙하고 귀국을 해버려요.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광수가 조선에 나타났죠. 조선에 나타나니까 당시에 조선 지식인들이 쓴 일기가 있어요. 가람 이병기 선생이 쓴 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일보에 춘원 이광수가 돌아왔다는 말이 보도가 됐다. 허영숙하고 상사병이 나서 왔단다. 2천만 동포니 4천년 강산이니 하고 남보다 더 떠들고 사랑하는 채 하던 이가 겨우 한 허영숙 때문에 귀국을 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한 거를 자기 일기에다가 써온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이광수가 귀국한 것을 봤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46년도에 가면 46년도에 이광수의 변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민족정기의 심판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밀정으로 상해를 탐사하러 온 허영숙이 밀정으로 인식이 됐다.
이광수에게 요염한 추파를 보내어서 유인을 했다. 결국 심지박약한 이광수는 허영숙의 선정적인 유혹에 못 이겨 동지를 배반했다. 허영숙의 난숙한 육체에 도취된 이광수는 동지들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조국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삼아 귀국을 했다. 애인 허영숙은 경무국장, 여기 있어있죠. 경무국장 환산, 당시 경무국장의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환산인데요. 그래서 이 환산의 명령으로 이광수를 유인하러 온 독사 같은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46년도에는 허영숙한테 대부분 많은 책임을 물고 있죠. 허영숙이 밀정으로서 일본 경무국장의 그 포섭이 돼서 이광수를 데리러 유혹해서 데리러 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건 좀 부정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설은 이광수가 왜 배신을 했느냐, 조선 총독부가 회유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회유를. 그리고 그 회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허영숙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 그 대상자를 상해로 보냈는데 약간 일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때 당시는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조선 총독부나 경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경을 넘을 수 있거나 지역을 넘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영숙이 상해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허영숙이 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허영숙을 보내려고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허영숙이 적극적으로 밀정 행위를 했다, 밀정으로 고용돼서 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귀국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귀국을 할 때 이광수가 아무 대책 없이 귀국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일본 측하고 미리 교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교섭을 했을 가능성은 누구랑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베 미스이에라고 하는 걸출한 제국의 브로커를 알고 있잖아요. 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동원해서 아마도 조선 총독부나 경무당국에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가 돌아가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아베하고 사이토가 여러 번 편지를 보내면서 측근들이니까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한 그 편지들이 남아있는데 그 편지들 속에 뭐가 있냐면 유랑 조선 청년 구제 선도의 건이라고 하는 문건이 남아있어요. 이게 누가 작성한 거냐면 이광수가 작성한 거예요. 이광수가 뭔가 정보를 줬다는 거죠. 뭔가 정보를 줘서 뭐냐면 조선 총독부로부터 뭐냐면 내가 조선에 들어가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그런 뭔가의 그런 양자 간의 거래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광수가 배신한 이유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뭔가 독립운동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었겠죠. 자기가 독립운동할 때 이때 당시에 21년이 되면 혁명적인 정세가 확 가라앉으면서 상해 내부의 상해 인정 내부의 임시정부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잖아요. 문학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아주 팍팍한 독립운동이란 말이죠. 그게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안 맞았던 사람이 또 있는데 시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문이 대표적으로 독립운동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자기는 문학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이 체질을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귀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시몬은 죽을 때까지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들어온 다음부터 주구장창 친일적인 인물로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국이 허영숙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조율을 했을 거고 정보 제공을 했을 거고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향후 활동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로 귀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언제부터 친일을 했는가, 그거 보통 사람들 많이 묻는데요. 독립운동을 포기한 시점부터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요. 친일 협력적인 태도. 그런데 이때의 활동은 명확하게 친일파라 활동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근거가 박약해요.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벌써 독립운동 포기한 시점부터 친일파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회 있잖아요.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이광수를 친일파로 규정을 할 때에도 증거 자료는 다 1937년 이후 자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자료는 이게 친일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모르는 그 글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친일이라고 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친일적인 행위들은 있었다. 분명히. 친일적인 협력 행위들은 있었다. 그거를 제가 뒤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있었느냐. 딱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민족 개조론부터 그냥 들어갈게요. 1922년 5월달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했는데 이 민족 개조론이 지금 읽어보시면 정말 누구랑 똑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민족 개조론 사실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민족 개조라는 말이 안창호가 좀 원조격이에요. 안창호가 준비론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준비론 얘기할 때 그 준비론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광수의 버전으로 만든 게 민족 개조론이에요. 보시면 조선의 독립운동을 합법적인 정치운동 그리고 합법적인 문화운동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합법적인 문화운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력양성운동인데 이게 실력양성운동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실력양성운동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지식인들은 실력양성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인들이 내 실력을 양성하고 열심히 공부만 해도 그게 실력양성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지식인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운동, 그게 실력양성운동. 그게 조선 독립운동을 이런 식의 운동으로 바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민족개조론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민족개조론 발표하면서 조선인들의 저항의식 약화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운동이라는 건데 민족개조론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 비난받은 이유가 뭐냐? 조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들어가 있어요. 비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제가 써왔는데 한번 보세요. 당군 시대 이후의 모든 변화, 1919년 3월 1일 이후의 모든 변화는 무지몽매한 야만 인종이 아무런 자각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게 된 변화일 뿐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라고 폄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발전은 그냥 자연히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민족이 애써서 뭔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주 무지몽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조선민족은 결코 타 민족 중에 신용 있는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랑 닮았습니까? 뭐죠? 이거 최근에 유행했다? 엄청 책 팔려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제일 첫 번째 머릿말에 뭐라고 났어요?
조선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민족이라고 써 있어요. 예, 친일파들이 이 예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흔히 하는 얘기, 흔히 하지만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통계로 내요? 그런데 뭐냐면 신용 있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민족이다. 이래버리면 그죠? 비하에 끄는 거죠. 그냥 비하.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조선민족은 적어도 과거 500년간은 공산과 공론의 민족이었다. 그 증거는 500년 민족 생활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었음을 보아서 알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과학을 남겼나, 부분을 남겼나, 철학, 문학, 예술을 남겼나.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앞으로는 개조해야 된다. 누구처럼? 일본처럼 개조해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 양성 운동이 필요하고 합법적인 문화 운동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쩌고. 그래서 이게 이 글 자체를 친일의 글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친일지향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엄청 사람들한테 욕먹었던 글이 있어요. 요 글을 내면서 너무 기니까요. 자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양동맹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수양동맹회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요. 아까 우리 우익기의 계보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 빠뜨린 게 있는데, 기독교하고 아까 언론사들 2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서로 크로스해서 뭐냐면 친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친한 세력들이 있는데, 수양동맹회 또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수양동우회가 되는데, 이 수양동우회 세력은 대표적으로 누구랑 친하냐면 동아일보랑 친해요.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하고 흥업불합부는 사람도 막 겹쳤잖아요. 흥업불합부하고 조선일보는 인맥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그렇게 2개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수양동우회하고 동아일보가 친한데, 그러다 보니 이광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마지막 유학 누구의 돈으로 했다고요? 김성수의 돈으로. 그래서 동아일보에 입사를 한 다음에 최린하고 송진우 교감하에 뭘 발표하냐면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민족적 경륜. 이게 또 엄청 난리가 나요. 요 글 자체가. 요 글은 뭘 하자는 거냐면 합법적인 정치운동을 하자는 내용인데, 사실 합법적인 정치운동을 하자는 내용은 독립운동을 포기하자는 거하고 똑같이 인식이 됐어요. 당시. 왜냐? 그 당시에 합법적인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친일파를 맡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민원식 같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치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말만 해도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합법적인 정치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이건 다 친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다 난리가 났어요. 민족적 경륜이 동아일보에 발표됐는데,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퍼져가지고 급격하게 뭐냐면 동아일보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요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연정회를 만들어서 그 합법적인 정치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치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치운동을 한번 실패하게 되는데, 이게 24년도에 이광수하고 최린과 송진우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운동에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후에는 이 두 번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은 좀 접고 그다음부터는 문인으로 계속 살다가 37년 무렵에 가서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수양동호회는 그 전부터 있었던 단체인데 갑자기 이때 구속을 시켜서 사건화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수양동호회 사건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곧바로 흥옥부락부 사건도 터져요. 흥옥부락부는 일본 애들이 몰랐던 단체야. 비밀결사거든요. 몰랐던 단체인데 두 단체를 다 걸어서 다 관련자들을 구속시켜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다? 우익 민족주의자들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망가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두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돼요. 이유가 뭐냐?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식인들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구속시켜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해가지고 공포를 준 후 뭐냐면 타협적인 일본에 더 많은 친일을 하도록, 사실은 얘네들은 벌써 다 어느 정도는 친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떼도 두드려 패가지고 더 적극적인 친일에 나서도록, 그게 만든 사건이 수양동호회 사건하고 흥옥부락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얘네들이 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엄청 고생을 하다가 38년도에 결국에는 전향선을 발표하고요. 신문에다가. 그리고 이때부터 적극적인 친일에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광수. 그래서 한번 친일에 묻혀 갔더니 엄청난 친일이에요. 이광수는 친일 글이요 108편이 나왔어요. 108편.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친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들, 친일 단체들에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글도 엄청나게 열심히 발표했는데 그 글들 중에 대표적인 정말 정도가 강한 것들을 해서 3개를 뽑아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했던 글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병에 보내시오. 그 아들이 소중하십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지원병으로 보내시오. 내 아들밖에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지원병으로 보내시오. 누이들, 오라버니들이 지원병으로 가도록 권하시오. 또 젊으신 아내들, 남편더러 병정가라고 하세요. 당신의 오빠는 임금실일 것이고 천황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정신입니다. 글 참 잘 쓰죠. 딱딱 일본인. 네, 글 정말 잘 쓰죠. 딱딱 요약해가지고 다 지금 지원병가라고, 일본 지원병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설득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글을 너무 잘 써요. 그 다음 신시대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된 거. 요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데 보세요. 제군 바야흐로 이 대전쟁 최후의 결승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조 수상은 제국은 은밀히 견디며 힘을 길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적의 전의를 근저에서부터 붕괴할 시기입니다. 총리 대신의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수만인의 합병 노동자가 사용하게 될 비행기가 일제히 전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군이요, 이 자리에서 전사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제군 연배 청년이 수만 수십이나 전사하고 있지 않나, 옥세하고 있지 않나. 제군이요, 이 자리에서 전사, 그리고 전사한 셈 치고 제군의 동포를 위해서 일하라고 써서,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친일 글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씨개명에 앞장섰는데, 창씨개명하고 그거를 창씨개명 서로 더 하자고 독려하는 글을 매일신보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내가 가야마라고 시를 창설하고 미스루라고 일본적인 이름으로 고친 동기는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 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시명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나는 깊이 조선민족의 장래를 고려한 끝에 일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하였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입니다. 이광수라는 시명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야마니스로 이 이름이 좀 더 천황의 신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창시의 동기를 밝히고 우리 다 같이 창시하자고 권유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일 글들을 쓰면서 108편을 쓴 거죠. 이런 글을 108편을 써가지고 친일뿐만 아니라 전쟁, 동력, 참여, 침략전쟁에 참여하라고 동요하고 그랬던 거고요. 해방 후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 열심히 해놓고 해방 후가 되니까 이제 주구장창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원래 글쟁이잖아요. 책밖에 못 쓰죠. 나의 고백, 돌베개 같은 책을 써가지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다가 민족을 위해서 친일은 내가 친일을 하긴 했는데 친일은 민족을 위해서 친일한 거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1946년 5월 달에 허영숙이다. 허영숙, 그 부인 허영숙 있잖아요. 그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났던 허영숙이 법적으로 이광수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시에 친일 진상, 친일파를 처단하는 법이 생기게 되면 친일 재산도 다 추탈 때 뺏길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 분리. 그래가지고 이혼. 허영숙의 결단은 이혼을 하게 됐다. 이광수는 굉장히 나약한 인물이었어요. 아까 결핵 걸렸다고 했죠. 아주 젊은 시절에 결핵 걸려서 그 이후에도 계속 병적으로 시달렸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허영숙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광수는 아마도 아주 젊은 시절에 비명 행사했을 거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허영숙이 왜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느냐? 의사잖아요. 의사예요. 의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돌봐줘가지고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허약한 사람이 이광수인데 여하튼 허영숙이가 이혼해! 라고 해가지고 강제 이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혼, 법적으로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도산왕청어라고 하는 책 내면서 도산의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전기를 썼어요. 사실상 자기의 전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49년도에 반민특위 생기니까 당연히 체포가 됐고요. 반민특위에서 아들이 또 혈서까지 써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나약하니 좀 빨리 풀어달라. 그런데 안 그래도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됐고. 이때 당시에 근데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반민특위 당시에 처벌법이 아무리 있었어도 그때 친일파들이 너무 중동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예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반민특위 때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구속이 됐지만 그때 다 뭐냐면 병보석이라는 핑계로 다 일찌감치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광수도 아주 일찌감치 풀려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납북이 됐어요. 납북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죽었죠. 허영숙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아주 일찌감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광수. 이광수 이렇게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광수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20년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920년대는 19년의 그 3.1운동 여파로 그 민주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일부 도입이 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시기예요.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경찰력을 막 추가로 동원을 하면서 압박을 했던 거고요. 그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일파를 양산해서 뭐냐면 더 많은 친일파로 그 조선을 통치하는, 간접 통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친일파를 많이 양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딘이라던가 이광수, 최남선처럼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뭐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협력적인 친일파 또는 협력적인 지식인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기네 통치에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일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최린도 그렇고요. 이광수도 그렇고 아까 적극적인 친일이 나타나는 1937년까지는 그래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민족의 기조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가 다 그래요. 최남선, 이광수 이 세대가 바로 윗세대가 없는 세대예요. 자기 윗선배가 없는 세대. 왜 선배가 없느냐? 이 선배들이 1907년 이후에 이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윗선배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1910년에 다 쫓겨가듯이 뭐냐면 만주로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똑똑하던 지식인들은 중에서 조선에 남은 사람들은 다 침묵, 활동 정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윗선배가 없는 상태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지식인 꽉 차갖고 왔어요. 머리가 꽉 차가지고 왔는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오는 순간,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자기가 민족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성숙된 마음보다 더 큰 역할을 짊어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냐면 일본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자기의 출세 지향 높고 이런 거를 이기지 못하고 변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절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광수라던가 우리가 뭐냐면 김성수라던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더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이 근데 더 무섭게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